비탈리 부세볼로도비치 만스키. 소련 태상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는 1986년 영화계의 첫 작품 게드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참담한 현실을 담담히 그려내는 비탈리 만스키의 작품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다양한 영화제에서 수상자 자리에 오른 비탈리 만스키는 자국의 TV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 활동도 주저하지 않으며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갔죠. 이에 힘입어 2000년대에는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 등 네로라 하는 거물 정치인들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감독 중 한 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시베리아 가스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파이프는 러시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니카상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도 식지 않은 비탈리 만스키의 열정이 향한 다음 장소는 바로 북한이었죠. 아이 한 명과 가족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만스키의 제안에 북한 정부는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탈리 만스키가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명감독인과 동시에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푸틴과도 인연이 있으며 러시아 국영TV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함께했던 감독인 그는 북한 정부에게 있어 아주 훌륭한 프로파간다를 제작해 줄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2013년 2년간의 협상 끝에 영화 제작 허가를 얻은 만스키는 촬영 전 현지 답사를 위해 평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 북한 땅을 밟은 만스키의 감상은 제법 멋지다였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권의 일상을 가감없이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던 그에게 있어 적당히 퀴퀴하고 생활감으로 가득 찬 주변 풍경들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북한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 학교에 도착한 만스키는 곧 교장실에 나란히 서 있는 5명의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를 촬영 대상으로 선택하십시오. 얼마간의 고민 끝에 만스키는 8세 소녀 리즈미를 골랐는데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죠. 북한 관계자에 따르면 진미의 아버지는 기자였습니다. 즉 진미의 아버지를 따라다니기만 해도 북한의 여러 모습들을 심층 취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더불어 어머니의 직업이 공장 구내식당 직원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죠.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이는 식당은 다큐멘터리를 한층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진미가 기차역 근처의 원룸에서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북한 관계자들의 설명은 만스키의 기대를 더욱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귀국한 비탈리 만스키는 이듬해 초 촬영팀을 이끌고 북한에 입성했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2015년 10월 29일 독일 라이프치히 영화제에서 만스키의 신작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가 상영되는데요. 영화제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헛웃음과 침통한 신음을 흘렸죠. 러시아, 독일, 체코, 라트비아, 그리고 북한의 지원을 통해 해당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는 짤막한 크레딧과 함께 시작된 태양 아래의 첫 장면은 주인공인 리진미의 성장 과정이 담긴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사진들이 어색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마치 가위로 오린 듯이 부자연스러운 인물들의 테두리, 배경과 인물이 완전히 분리된 조악한 합성사진, 북한에서 제공한 진미의 가족 사진은 전부 가짜였죠. 이 영화의 대본은 북한 측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24시간 에스코트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었고 촬영 장소를 선정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의 지극히 평범한 한 가족의 삶과 소년단에 들어가 위대한 김일성이 만든 체제의 일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딸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찍은 모든 영상을 검열했습니다. 사실 만스키는 북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하고 억압하여 복종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포함하여 감독, 촬영 담당, 음향 담당 이렇게 3명만 입국을 허가합니다. 그렇기에 북한 측에서 소수의 인원만을 허용하였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는데요. 먼저 촬영 감독으로 파이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알렉산드라 이바노바를 낙점했죠. 몸수색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북한 입장에서도 비교적 신체 접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여성인 알렉산드라는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알렉산드라는 촬영과 동시에 음향 녹음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만스키는 한국어에 능통한 여성 통역가를 음향 조수로 위장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북한 관계자들은 촬영팀 앞에서 안심하고 조선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곧 만스키는 모든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남자의 말에 시동을 끄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버스. 버스에서 내려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모자 쓴 남자. 시작 신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그리고 진미와 가족들을 막아서고 있는 방금 전에 모자 쓴 남자. 모자 쓴 남자가 자리를 비켜선과 동시에 버스에 시동이 걸리고 맨 마지막 버스에 도착한 진미는 친구와 손을 잡는데요. 둘은 마치 2인 삼각을 하듯이 발맞추어 버스에 오르죠. 이어지는 장면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네 나라. 진미와 친구는 둘밖에 없는 텅 빈 교실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책상을 닦는데요. 경애하는 대원수님이 외놈들을 때려잡은 이야기를 가르친 교사는 곧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신을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로 수업을 마치죠. 그리고 곧바로 기묘한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집에 평범한 식사답지 않은 이상하리 많지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식탁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데요. 현지 답사 당시 설명들었던 기차역 근처의 원룸이 아닌 평양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아파트가 배경이었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가족들은 식사 대신 무엇인가를 기다리듯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진미야, 이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네. 응? 네. 그 사람이 하루에 김치 200g하고 네. 김치 국물 70ml만 마시면 네. 그날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네. 비타민 절반을 보충한 거랑 같아. 네. 나도 알아요. 뭐라네. 먹는 신용만 알 뿐 그 누구도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죠. 여기나 이 김치는 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네. 응? 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이거 김치 200g하고 네. 바로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스키에 따르면 진민의 집에 처음 안내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바닥 장판은 접착제도 붙이지 않은 채로 시멘트 바닥 위에 얹어놓은 상태였고 가구들은 금방 가져온 새 것이었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소름 끼치도록 깨끗한 화장실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를 제외하고 형광등은 언제나 꺼져 있었는데요. 늙은 것을 막고 말하자면 그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늙은 것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서도 좋아요. 야 너 이거 웃기하니 하면서 무슨 웃게 좀 그렇게 하자. 뭐 책만 해보더니 이렇게 그런 거 하는구나 진미야. 이곳은 가정집이 아닌 잘 짜인 연극 무대였죠. 북한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진미와 엄마 역과 아빠 역에게 연기를 지도했고 카메라에 담기 좋게 준비된 소품들을 방으로 운반했습니다. 건장한 감시역은 24시간 밀착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는데요. 북한은 혹시나 만스키가 준비 과정을 촬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검사했죠. 하지만 만스키는 이미 모든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촬영용 카메라 같은 고급품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촬영 중과 대기 상태를 구분하기 힘들도록 세팅해둔 카메라를 가져온 것인데요. 북한 측 인원들은 만스키가 컷을 외친 이후에는 녹화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죠. 또 만스키는 촬영되는 모든 영상이 2개의 메모리 카드에 각각 저장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촬영팀은 만스키가 컷을 외친 이후 촬영된 영상들을 삭제한 검사용 메모리 카드를 북한에 제출하였는데요. 원본이 그대로 보존된 다른 하나는 촬영을 맡은 알렉산드라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후 몰래 바지 안감에 숨겼죠. 그렇게 찍힌 원본 영상들은 북한 사회의 음울한 단면과 지도부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기자라고 전달받았던 진미 아버지는 직업이 봉제 공장의 기술자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혁신적인 성과들이 많이 이룩됐는데 그게 그래서 많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룩되고 있습니다. 제참 받으십시오. 북한 산업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마저도 고위층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림이 나와 촬영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던 진미 어머니 역시 두유공장 직원으로 직업이 대체된 상태였는데요. 야, 지미 어머니랑 지미랑 얼마나 김정민이랑 활짝 돼서 내가 알지. 사소한 장면까지도 철저한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목적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찬양과 주민들의 충성심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었죠. 강북도 소년단에 입단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 전선에서 미국 놈과 싸움을 하면서 훈장으로 군복 상의를 가득 채운 노년의 참전 용사가 풀어놓는 수령님의 무용담은 아이들에게는 그저 지루할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 방송이 나오는 텔레비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홀로 불이 켜진 연극 무대에 진미는 갇혀 있었죠. 만스키의 다큐멘터리 촬영 기간 내내 진미는 8살 소녀의 몸으로는 견디기 힘든 가혹한 스케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김정일화가 활짝 핀 무거운 화분을 들고 미소를 짓고 원하지도 않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또 수령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눈물을 쏟아가며 하루에 수시간씩 무용을 배워야만 했죠. 무용 연습이 끝나고 나면 쉴 시간도 없이 곧바로 다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리본을 물어뜯은 진미는 수령님에 대한 찬양과 충성을 대표로 선언하는데요. 우리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시는 경애한 김정은 스님께서 계시오. 우리들은 세상에 부름없습니다. 진미는 이 모든 일이 즐겁지 않죠. 8살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매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미는 버텨내야만 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수령님을 위해서 북한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매여있기 때문이었죠. 만스키에 따르면 재봉 공장 따위의 시설 역시 세트장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촬영 기간 내내 퇴근 없이 근처의 막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는데요. 진미의 아버지가 실수로 다른 문을 열었을 때 약 150명에 달하는 공장 직원역 배우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샤워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적까지 있었다고 하죠. 학생들 역시 집에 가지 않았고 아예 학교에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배우가 아닌 평범한 북한 사람의 삶은 숙소의 창문 밖에 있었는데요. 북한 관계자들은 평범한 북한의 삶이 촬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죠. 숙소 방 안의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에스코트들은 문을 열고 들어와 창문에서 당장 떨어질 것을 요구하며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북한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스키는 겉으로 이들의 요구를 따르는 척하며 커튼 틈으로 몰래 모든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쓰레기를 꺼내고 노인들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불을 뜯었죠. 처참한 현실과 정반대로 북한 관계자들이 안내한 장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의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진미가 무용을 배웠던 이유였는데요. 북한이 제공한 시나리오는 유치하게 그지없었죠. 공연 전날에 발목을 삔 진미의 친구가 하해와 같은 김정은의 은혜로 지어진 병원에서 최신식 검사를 받는다. 여기 아저씨만큼 크게 얘기하나요? 예? 선생님 보면서 예? 병문 안을 온 선생님과 친구들은 빨리 나와서 함께 공연을 하자고 다독인다. 그렇게 성황리에 공연은 마무리된다. 우중충한 잿빛 하늘,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커다란 동상만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인데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진미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었죠. 진미,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음향 조수를 위장한 통역사의 질문에 진미는 잠시 고민합니다. 소년단을 되면 서직생활을 합니다. 매일같이 들어왔던 대답을 하던 진미는 이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울음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죠. 울지 마요.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좋은 거. 진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진미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은 없었는데요.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통역사의 말에 진미는 자신도 모르게 세뇌받은 찬양시를 읊었죠.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경례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마지막 장면과 함께 끝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는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한 다큐멘터리가 오히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칼날로 돌아왔다는 것에 북한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죠. 자신들이 검사한 60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완성본은 분명 수령님에 대한 찬양과 북한 체제의 우수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영화가 제작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받았던 완성본은 속임수였는데요. 진짜 다큐멘터리는 알렉산드라의 바지 안감 속에 있었죠. 영화 공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진미의 어머니를 앞세워 만스키를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찍기 위해 만스키가 여러 요구들을 하였고 자신들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연기 지도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요. 또 만스키는 같이 데려온 러시아 여성들을 마구 폭행하는 불안당이며 남조선이 제시한 몇 푼의 돈에 매수되어 짜집기 영상을 만든 것이라 주장했죠. 더불어 진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남조선은 진미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영화를 실제로 제작한 러시아, 독일, 체코, 라트비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탓을 해보려는 북한의 선전은 그저 황당할 뿐이었죠.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태양 아래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은 만스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려 섞인 시선 역시 많았는데요. 바로 진미의 아니었죠. 자의가 아니었을지라도 감히 북한 체제에 망신을 준 이상 자칫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북한 노동당 7차 대회 군중대회에서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역할로 등장하며 생존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태양 아래로 인해 거세진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용도에 불과하다고 추측하는데요. 과연 지금 진미는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태양 아래서 진실된 장면은 오로지 진미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